그날 밤의 기억은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끄집어낸 것처럼 희미하면서도 동시에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섬뜩함을 간직하고 있다. 나는 정우 30대 초반의 요가 의사로 남들보다 조금 더 냉철하고 이성적이라고 자부해왔다. 의학이라는 학문은 본질적으로 미신이나 비현실적인 것을 배척하는 과정의 연속이었고 내 인생 철학도 그러했다. 하지만 그날 그 사건 이후로 내 세상의 단단한 토대는 산산조각 났다. 우리가 흔히 겪는 야간 응급 수술이었다. 시간은 새벽 3시를 조금 넘긴 시각. 병원 복도는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서 음침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수술실 안은 언제나처럼 철저하게 묵은 상태였고 차가운 금속과 소독액 냄새가 섞여 묘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환자는 40대 초반의 남성, 급성 맹장염으로 긴급히 개복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활력 징후는 불안정했지만 지혈과 염증 제거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 나는 메스를 들었고 마취과 의사인 민준이 마지막으로 가스 주입량을 확인했다. 정 선생, 이제 들어갑니다. 환자 상태 계속 체크할게요. 민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새벽의 피로가 약간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절개할 준비를 마쳤다. 간호사들은 일사불란하게 필요한 도구를 건넸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다. 전신 마취 확인됐습니다. 환자 깊은 무의식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민준이 보고했다. 잊고 수술실의 메인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밝은 조명은 수술 부위를 선명하게 비추지만 동시에 의사들의 눈에도 강한 피로감을 주었기에 보통은 이처럼 밝은 조명 아래서 수술을 진행하다가 개복 직전이나 중요한 봉합 단계에서만 조도를 조절하곤 했다. 하지만 이날은 민준이 특별히 조명을 낮추자고 요청했다. 그는 환자분 충격에 예민할 수 있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수술 등만 켜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약간 애랄지만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었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수술실을 비추는 것은 오직 수술대 위 켜진 환자의 복부를 집중적으로 비추는 작은 스포트라이트뿐이었다. 주변은 짙은 그림자에 잠겼고 모니터의 녹색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나는 복부를 절개하기 위해 메스를 들고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익숙한 동작으로 피부를 가르고 근육층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수술은 순조로웠다. 맹장염이 예상보다 심하긴 했지만 내 손은 망설임이 없었다. 3분, 5분, 10분 정확히 15분쯤 지났을까. 나는 맹장을 정확히 찾아내 병리하고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고요함 속에서 마취된 환자에 의해서 너무나 선명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 여기 살아있어. 정적을 깨고 울린 그 목소리는 내 머리통을 강타하는 둔탁한 충격파 같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메스를 쥔 손을 멈췄다. 주변의 모든 움직임이 멎었다. 간호사들은 물론이고 마취 장비를 확인하던 민준마저 숨을 들이키는 소리만이 간신히 들릴 정도였다. 방금 들었어. 내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환자는 이미 깊은 마취 상태, 근육이 견뎌 성대조차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여야 했다. 내 팔은 안정적이었고 호흡은 인공호흡기에 유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목소리가 들렸다니. 민준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정 선생 환자 상태 변화 없습니다. 심박수, 혈압부 모두 안정적이에요. 마취 깊이도 정상 범위입니다. 이건 환청일 겁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상황을 덮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이건 환청이 아니야. 너무 명확했어. 나 여기 살아있어 라고 했어. 마취된 환자 입에서 나는 다시 환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얼굴은 짙은 녹색 수술포로 덮여 있었고 눈꺼풀은 완전히 닫혀 있었다.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내 귓속에 깊이 박혀버렸다. 수술을 중단할 것인가. 하지만 이미 복강 내부까지 진입했고 맹장을 분리하는 과정이었다. 섣불리 멈추는 것은 환자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나는 심장을 억누르며 다시 메스를 들었다. 미친 짓이야. 너무 피곤해서 그래. 내가 지금 환영을 보는 거야. 스스로를 다그쳤다. 의사의 본분은 눈앞의 환자를 살리는 것이다. 계속합니다. 나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문준, 혹시라도 환자에게 이상 반응 보이면 바로 알려. 네, 선생님. 민준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매 지시에 따라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다. 나는 다시 수술을 재개했다. 맹장 절제술은 비교적 단순한 과정이었기에 나는 기계적으로 그러나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모든 단계를 수행했다. 약고분이 더 흘렀을까? 맹장을 완전히 적출하고 출혈 부리를 지혈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 복벽을 닫아야 했다. 나는 복강 내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염증과 고름, 그리고 장기들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다. 나는 봉합을 위해 복강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수술 등의 빛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수술포 밖으로 드러난 환자의 얼굴, 그 시야 바로 아래의 복강 내부, 그곳에 분명히 뭔가가 있었다. 개복한 복강의 공간, 보통은 장기들이 가득 차 있어야 할 그 안쪽 깊숙한 곳, 마치 공허한 동굴처럼 보이는 그 공간에 바로 그 환자의 얼굴이 떠 있었다. 아니, 떠 있었다는 표현은 너무 가벼웠다. 그것은 낯이 핏물과 책의 안개 속에서 서서히 응축되어 나타난 형상 같았다. 마치 젤리처럼 혹은 점액질처럼 보였는데 형태는 분명히 수술을 받고 있는 바로 그 40대 남성의 얼굴이었다. 창백하고 눈은 텅 비어 있었으며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다. 그 얼굴은 수술 부와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지 않았다. 너무나 가까워서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젠장, 이게 왜요?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내 손이 떨리면서 수술용 겸자가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상황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변의 간호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수술대 의원자는 여전히 움직임 없이 깊은 마취 속에 있었다. 민준이 달려왔다. 정 선생, 무슨 일입니까? 시야 확보하세요. 그가 내 시야를 따라 고개를 숙이는 순간 민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눈을 크게 떴고 그의 숨소리는 마치 헐떡이는 짐승의 그것처럼 거칠어졌다. 저건 뭐죠? 민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는 의사였고 우리는 수많은 시체를 봤으며 끔찍한 내부 손상도 수도 없이 접했다. 하지만 눈앞의 이 현상은 이 악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복강 안에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의 얼굴을 띄었다니, 그 떠있는 얼굴이 마치 우리의 존재를 인지한 것처럼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순간 아까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복강 내부에서 직접 울려 퍼지는 듯한 축축하고 끈적거리는 느낌의 목소리였다. 나 여기 살아있어. 이번에는 2번이 아니었다. 3번, 4번 리듬을 타듯 반복되었다.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이성을 잃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내 몸은 이사의 본능에 묶여 있었다. 저것은 무엇인가? 환자의 영혼, 아니면
우리 몸속의 기생충이 만들어낸 환영. 하지만 그 섬세한 디테일, 피부의 질감, 탕 빈 눈의 깊이까지 완벽했다. 간호사, 수술 등을 최대로 올려 나는 소리쳤다. 전체 수술실의 조명이 터지듯 편하게 켜졌다. 강렬한 빛이 수술대 위를 쏟아부었다. 빛이 터지는 순간 복강 안에 떠있던 그 얼굴은 마치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졌다. 단 1초도 남김없이 그 공간은 다시 평범한 수술 부위, 붉은 살점과 전기로 가득 찬 지극히 정상적인 내부 공간으로 돌아왔다. 나는 땀으로 축축해진 채 그 자리에서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핏 속을 돌아다니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손발이 저릿했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며 간신히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정 선생 괜찮으십니까? 자위 둘 다 봤습니다. 하지만 사라졌어요. 지금은 정상입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환자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수술대 위의 환자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인 숨을 불어넣고 있었다. 봉합합니다. 내 목소리는 억눌러낸 듯 쓴 소리였다. 이건 기록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히 마치과 팀에게도. 하지만 정 선생, 이건 아무에게도.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우리가 비로 때문에 헛것을 본 거라고. 둘 다 합의하자. 당장 봉합하고 수술 끝내. 이 환자 살려야 해. 우리는 남은 봉합 작업을 기계적으로 마쳤다. 그 과정 동안 그 누구도 복강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모두가 눈치를 살피며 마치 폭발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수술이 끝나고 환자를 중환자실로 이송한 후 나는 수술실을 나섰다. 복도 끝 비상계단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담배를 피웠다. 담배 연기는 새벽 공기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사건을 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업무에 몰두했다. 연이어 밀려드는 수술, 복잡한 케이스들,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부. 하지만 그날 밤의 장면은 내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흉터로 남았다. 며칠 후 환자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나는 그를 보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어 병실을 찾았다. 4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 이름은 김민수 씨. 깨어난 그는 다소 균이 없어 보였지만 의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덕분에 목숨 건졌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수술 직전에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다고 하던데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다. 어딘가 모르게 낯설었다. 그의 표정은 평범했지만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싶었다. 그 안 어딘가에 그 섬뜩한 얼굴이 숨어 있을까봐.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회복에 전념하세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 병실을 나왔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수술실에서 본 그 형체가 계속 나를 괴롭혔다. 나는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김민수 씨, 퇴원 날짜 잡았다고 들었어. 민준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재빨리 담배를 비벼 껐다. 네, 이상무입니다. 활력 징후 완벽하고요. 그냥 평범한 맹장 수술 환자지. 그는 억지로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정말 아무것도 못 느꼈어. 내가 묻자 민주는 담배 연기를 뿜으며 허공을 응시했다. 느끼긴 했죠. 하지만 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정 선생, 의사로서 우리의 한계를 본 것 같아서요. 어쩌면 우리가 환자에게 너무 많은 약물을 주입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라도. 다른 무언가. 민주는 나를 힐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 선생, 제가 그날 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만약 그게 진짜라면 우리는 인간의 몸 안에 존재하는 어떤 비정상적인 에너지 형태를 본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수술 부위를 볼 때 찰나의 순간 장기들 틈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본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불빛이 너무 강해서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의 말은 내 공포심에 기름을 부었다. 그가 반짝이는 것을 봤다면 그것은 내가 본 떠 있는 얼굴과 연관이 있을지도 몰랐다. 며칠 후 나는 내 과거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김민수 씨가 입원하기 전에 모든 검사 결과 뇌물 ICT 스캔까지 샅샅이 확인했다. 아무것도 이상 징후가 없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러다 문득 입원 당시의 환자 기록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김민수 씨는 5년 전 다른 병원에서 작은 교통사고로 인해 뇌진탕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충격으로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겪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몇 주 후 완치 판정을 받고 일상생활로 복귀했다고 되어 있었다. 나는 그 기록에 집착했다. 뇌진탕. 어쩌면 5년 전에 그 충격이 그의 내부에, 그의 육체 안에, 혹은 그의 영혼 어딘가에 어둠 균열을 남겨놓은 것이 아닐까. 터연날 나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기 위해 병원 로비로 내려갔다. 김민수 씨는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가 차에 타기 직전 나는 그를 구월이 다시 마주쳤다. 그는 나와 눈이 마주쳤고 나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눈에만 포착된 아주 짧은 섬광이 그의 눈동자 안쪽에서 번뜩였다. 마치 물속에서 빛이 굴절되듯 그의 홍채 깊은 곳에서 텅 빈 창백한 얼굴의 윤곽이 0.1초 동안 스치고 지나갔다. 놀라서 나는 굳어버렸다. 그는 눈 깜박임만으로 그 형체를 감춰버렸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그가 손을 흔들었다. 나는 그가 탄 차가 병원 앞을 벗어날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가 차에 탄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내가 수술실에서 본 것은 환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민수 씨의 몸속에 혹은 그의 존재 깊숙한 곳에 갇혀있던 무언가였으며 수술 중 마취의 깊은 순간에 일시적으로 탈출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탈출구가 개복된 복강 내부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잠을 잘 때마다 수술실의 어둠과 떠 있는 얼굴을 꿈꿨다. 이성과 논리가 무너진 자리에는 광기와 불면만이 남았다. 나는 점점 쇠약해졌고 동료들은 내가 과로로 지쳐 보인다고 걱정했지만 나는 그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말해봤자 나만 정신병원에 갈 뿐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는 맹장염으로 입원했던 김민수 씨가 퇴원 후 열흘 만에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인은 원인 불명의 급성 심장마비. 나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원인 불명. 나는 그가 죽었다는 사실보다 그가 죽어야만 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마치 그 무언가가 밖으로 나온 후 자신의 숙주를 버리고 사라졌거나 혹은 숙주를 완전히 파괴하고 스스로 다시 잠복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김민수 씨의 사인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그의 시신 부검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미 장례를 치렀을 것이다. 나는 그의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교통사고, 뇌진탕, 5년 전. 나는 그 5년 전의 교통사고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외과 의사로서의 내 일지를 이용해 병원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마침내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응급의학과 의사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며칠 후 나는 그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반가워하지도 낯설어하지도 않은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굽니까? 저는 정우입니다. 5년 전 김민수 씨 교통사고 건의로 연락드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민수 씨. 그 환자. 네, 무슨 일로니? 그의 목소리에 미묘한 경직감이 느껴졌다. 마치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을 건드린 듯한 태도였다. 단순한 후속 조치 때문입니다. 그때 뇌진탕 진단을 받으셨는데 혹시 그 이후로 김 씨가 특이한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해서요. 나는 그럴듯한 변명을 지원했다. 특히 증상이요. 글쎄요. 뇌진탕은 심했지만 의식은 금방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후유증 관련해서 병원에 다시 온 기록은 없는데요. 나는 대화를 더 이어나갔다. 나는 아주 간접적인 질문들을 던지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혹시 그 사고 순간 아주 짧은 찰나라도 본인이 아니라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의식이 분리되는 느낌이라든지. 상대방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정 선생, 그건 걸 물으시죠. 혹시 김민수 씨가 요즘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나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답했다. 아닙니다. 그냥 제가 좀 예민해서요. 그 환자분이 워낙 급하게 오셨던 터라.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나는 5년 전의 그 사고 현장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접촉이었다. 김민수 씨는 고속도로에서 혼자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그는 기적적으로 살았다. 나는 사고 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는 김민수 씨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응급실 의료진이 그의 몸에서 이상한 물질을 발견했다는 비공식적인 메모가 있었다. 그것은 끈적거리는 투명한 점액질 같은 물질이었는데 부검 과정에서 발견되어 증거 보관함에 임시로 보관되었다가 나중에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 메모는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기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점액질, 끈적거리는 물질. 수술실에서 내가 본 그 얼굴이 응축되기 직전의 모습과 비슷했다. 나는 그날의 수술을 다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했다. 개복, 마취된 환자,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복당 속의 얼굴. 만약 김민수 씨의 뇌가 5년 전 사고로 인해 문이 열렸고 그 문을 통해 어떤 비정형적인 존재가 그의 몸속으로 들어왔다면, 그리고 그 존재는 맹장염이라는 절박한 상황, 몸이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 마취라는 의식의 완전한 정지 상태를 틈타 자신을 드러냈던 것이라면 나 여기 살아있어. 그것은 김민수 씨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간에 갇혀있던 존재가 드디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수술로 열린 육체의 가장 깊은 곳, 복강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비춰 보였던 것이다. 나는 병원 자료실로 다시 향했다. 텅 빈 수술실에서 나는 다시 그날의 상황을 재현해 보았다. 어둠 속에서 수술등만 켜고, 민준아, 수술등만 켜고.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때 그날의 소리를 재현하려 했다. 공허함,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리고 그때 내 등 뒤의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려, 내 이름이었다. 내가 가장 깊이 숨기고 있던 두려움의 이름. 나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벌떡 일어났다.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돌아보면 그 얼굴이 그곳에 서 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나는 도망쳤다. 자료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와 복도를 달렸다. 이 모든 것이 내 정신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가 경험한 것은
의학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침입이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며 나는 인터넷을 뒤졌다. 비슷한 사례를 찾기 위해 온갖 의학 논문과 오컬트 게시판을 뒤졌다. 그러다 마침내 아주 오래된 의학 저널에서 단편적인 기록을 발견했다. 19세기 후반 뼈가 수술 초기 단계에서 종종 보고되었던 현상에 대한 기록이었다. 당시에는 수술 중 발작 인트라오퍼레이티브 컨벌션으로 치부되었으나 일부 광기 어린 의사들은 이를 육체 껍질을 벗어난 영혼의 일시적 발현이라고 기록해두었다. 그들은 환자가 깊은 마취나 쇼크 상태에 빠졌을 때 육체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혹은 외부에서 침투한 기생적 의식체가 일시적으로 형체를 취하려 시도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식체들은 주로 환자의 내장 기관, 특히 복부 깊숙한 곳에서 가장 강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이것은 내가 본 것이 김민수 씨 환영이 아니라 그 안에 기생하던 존재가 수술 중 드러낸 실체였음을 증명하는 듯 했다. 하지만 여하필 낯을까? 면하게만 그 존재가 말을 걸었을까? 나는 끔찍한 가능성에 도달했다. 김민수 씨가 5년 전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었을 때 그 존재는 외부에서 침입했다. 하지만 그 존재는 완전한 숙주를 원했을지도 모른다. 김민수 씨의 몸은 불완전했거나 혹은 그 존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를 수술했던 나였을지도 모른다. 수술실에서 내가 그 존재를 인지했을 때 그 존재는 나에게 접촉을 시도한 것이다. 나 여기 살아있어. 그것은 나의 주의를 끌기 위한 신호였고 그 후 복강에서 드러난 얼굴은 나에게 자신이 물리적 실체를 가질 수 있음을 과시한 것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내 수술복을 입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수술실의 어둠, 차가운 금속 소리, 그리고 마치 가스의 냄새가 나를 옥죄었다. 며칠 후 나는 결국 휴가를 신청했다. 내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또 다른 환자가 들어와 똑같은 일을 겪을까 봐 두려웠다. 혹은 내가 두 번째 환자가 될까 봐. 나는 조용히 병원을 떠나 서울곽의 낡은 아파트로 숨어들었다. 세상과 단절된 채 나는 그날의 경험을 일기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려 쓴 글자들은 엉망이었지만 그 과정이 나를 조금이나마 붙잡아 주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히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의사라는 직업을 버리고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이었다. 퇴원하는 날, 나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텅 빈 방에 짐을 꾸리는 동안 왠지 모르게 등이 서늘해졌다. 무언가 내 뒤에 있다는 느낌. 늘 그랬듯이 나는 짐을 다 꾸리고 문을 잠그려는데 문득 책상 위에 놓아뒀던 수술 전공의 시절의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동기들과 찍은 사진이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그중 가장 구석에 서 있는 내가 왠지 모르게 창백하게 보였다. 나는 사진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을 보았다. 나는 예전에 그 사진 뒷면에 이렇게 적어두었었다. 우리의 냉철함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 순간 사진 속의 내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사진 뒷면의 글자가 마치 잉크가 번지듯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냉철함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나 여기 살아있어. 정려. 글자가 변하는 순간 나는 공포에 질려 사진을 내동댕이 쳤다. 사진은 바닥에 떨어졌고 마치 찢어진 것처럼 중앙 부분이 심하게 구겨져 버렸다. 나는 문을 박차고 나왔다.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내려갔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이 모든 경험을 세상으로부터 숨기려 할수록 혹은 의학적 설명을 찾으려 할수록 그 존재는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나의 격과 기록 속에 더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다. 나는 이 도시를 떠나 어디로 가야 할까? 지구 반대편으로 간대도
이 존재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낯선 곳의 허름한 여관방에서 잠을 청하려 했다. 낡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천장에 곰팡이 자국들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곰팡이들이 뭉치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더니 점점 하나의 형체를 만들어갔다. 둥글고 창백하며 무언가 짓눌려 있는 듯한 형상. 천장 중앙에 김민수 씨의 얼굴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끈적거리는 점액질이 아니라 건조하고 갈라진 피부를 가진 끔찍하게 현실적인 얼굴이었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아주 천천히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입술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소리는 더 이상 의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속삭임이자 약속이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수술을 시작할 차례야, 정 선생. 나는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 곰팡이로 만들어진 그의 얼굴은 천장에서 떨어져 내리지 않았다. 그것은 공중에 부유하면 방 전체를 압도하는 차가운 존재감으로 나를 짓눌렀다. 나는 깨달았다. 수술실에서 내가 본 것은 그 존재의 일회성 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초대장 혹은 표식이었다. 5년 전의 사고로 열린 문은 김민수 씨라는 숙주를 거쳐 마침내 그 문을 지켜보던 날 외과 의사 정리에게 최종적으로 연결된 것이다. 나는 이제 도망칠 수 없다. 내 삶은 이제 수술실의 어둠 속에서 시작될 것이다. 나를 기다리는 것은 메스도 봉합사도 아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혹은 내 곁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기괴한 수술을 강요하는 그 섬뜩한 존재뿐이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내 의학지식, 나의 이성, 나의 모든 경험이 이 순간을 막아내지 못했다. 나는 그저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새벽 3시 그 차가운 수술실의 불빛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내가 환자가 될 수도 아니면 그 존재와 함께 영원인 수술을 집도해야 하는 공동 집도리가 될지도 모른다. 그 공포 속에서 나는 이 이야기를 끝냈는다. 이 이록이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면 그들에게 경고하건대 수술실에 불이 꺼질 때 귀 기울여서는 안 될 소리가 들려올지니, 그리고 그 소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이미 그들의 환자가 되어버린 것이다.